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지난번에 우리나라 20세기 있어서 현대 한글이 형성되는 것에 대해서 이미경 선생과 이철경 선생을 중심으로 다뤄봤죠. 오늘은 시대를 조금 소급해서 조선시대 말기에 있어서 한글이 어떻게 형성되어서 발전되어 와서 전해졌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1800년대 이후는 영종조 이후에 순조로부터 그 기간에는 한글이 굉장히 융성해서 예술적인 수준도 완성이 되는 그런 단계라서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서 짧은 시간에 다루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에 살펴봄으로 해서 조선시대 후기 또는 말기에 이르기까지 있어서 한글 형성이 되어가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기점은요, 이 순조를 기점으로 다루려고 하는데, 순조 적일의 연도가 1800년이거든요. 1800년이면은 말기까지 한 100년 조금 되려. 이 앞에 영조와 정조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순조로부터 다루려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은 순조의 왕후였던 수는 왕후가 있습니다. 수는 왕후. 수는 왕후가 이 예술적, 학문적 이런 조예나 관심이 굉장히 높아서 그 이후에 몇 대를 거쳐서 현대까지 그 맥을 잇게 할 수 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수는 왕후가 자식을 넷을 뒀는데 아들이 효명세자가 있고요. 그리고 딸이 셋이 있었는데 명원공주, 복원공주 이렇게 딸이 있었고 막내딸로서 덕원공주가 있었어요. 이렇게 세 딸을 뒀는데 순조도 오래 살지 못하고 효명세자도 마찬가지고 명원 복원공주도 단명이랬고 덕원공주마저도 단명이 됐어요. 굉장히 좀 불운했습니다. 이 덕원공주는 23세까지 살은 어떻게 보면 완전 여절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순원왕후도 덕원공주에게 상당한 관심과 영향을 끼쳤지만은 순조도 이 덕원공주나 공주들을 교육을 시키고 평가를 하고 상을 주는 이런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순조 그리고 그의 어머니 그리고 그 오빠였던 효명세자도 학문의 조예가 일찍 있어서 덕원공주에게 영향력을 끼침으로 해서 덕원공주가 짧은 시간이지만은 상당히 높은 예술적 수준에 오르게 된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순원왕후를 중심으로 다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덕원공주가 단명을 하는 바람에 후손을 두지 못해서 그의 남편이랬던 이 윤의선이라는 사람 남편의 집안에서 양자를 드리는데 윤용구라는 사람이에요. 윤용구는 조선시대 말기의 대표적인 문신이면서 서예 예술가입니다. 학문에도 뛰어나고 특히 역사에 뛰어나서 예술적인 학문적인 조예가 굉장히 깊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어머니인 덕원공주로부터 그 예술적 영향을 또 서예적 관심을 받으면서 이 윤용구의 학문적 예술적 그러한 소양이 거의 딸한테 전해지거든요. 윤용구는 딸을 셋을 뒀는데 맏딸이 윤배경입니다. 윤배경은 지난 시간에 한번 제가 언급을 했죠.
조선시대 왕실 출신으로서 윤배경에게 그 의발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왕실 교육이라는 것은 좀 일반 백성하고는 좀 달라서 아주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그런 교육을 받아서 문학적, 예술적인 교육이 이렇게 순원왕후로부터 덕원, 윤용구, 윤배경 이렇게 이어지면서 조선시대에 이어서 20세기 우리나라 근현대 서예를 형성하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래서 윤배경의 영향 아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철경, 이미경과 같은 그러한 여성 한글 궁체 서예가가 대두되었기 때문에 조선시대 후기 말기에 있어서 일반에서 형성된 것보다는 상당히 고급의 예술적인 수준을 유지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중심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흐름 외에 뭐 조금 더 언급할 사람으로서는 조선시대 말기 한서 남궁옥이라는 사람이 거론이 되는데 서예에 관련해서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신편 언문체법이라는 서예 교과서를 최초로 낸 그런 의미는 있습니다만은 독립운동가로서 워낙 중심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필적이 그렇게 많이 전해지지가 않고 예술적 수준이 한글에서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은 같이 부기적으로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덕원공주가 단명했지만은 그 어머니인 순원항우로부터 아주 집중적인 밀도 있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예술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에 이르렀고 그 양도 대단히 방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개별적인 것은 못 다루겠지만은 거의 할아버지인 그 정조가 그 자경전이라는 거의 자경전을 궁궐을 지어요. 그 자경전기가 있는데 그것을 이 순조가 그 자경전기를 한자로 짓습니다. 한문으로 짓는 것을 덕원공주가 한글로 번역을 해가지고 글씨를 쓴 자경전기라는 게 있어요. 자경전기. 요것이 길이도 길지만 예술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 있는 대표적인 것이고 그 외에도 중국의 고문진보에 나온 대표적인 명문장들을 한글로 번역해서 쓴 것이 굉장히 많고 그 외에도 상당히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자경전기를 하나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윤용구는 특히 역사에 관심이 아주 저희가 깊어서 중국의 역사에 대한 대표적인 이런 인물이나 역사를 한글로 써내는 그런 아주 대단히 중요한 작업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남성들이 한글 궁체를 쓰는 것이 거의 뭐 보편화되지 않은 데 비해서 윤용구는 남성 한글 궁체를 많이 썼고 그리고 그 내용도 역사적인 의미가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자료들을 많이 남기고 있죠. 그리고 윤배경도 역시 아버지의 영향을 깊게 받아서 그 순원왕후로부터 덕원, 윤용구에 이어지는 맥락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중국의 역사에 대한 또는 인물 전기에 대한 것을 한글로 필적을 남기면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할머니를 할 수 있는 덕원공주의 자료들을 정리하는 데도 커다란 역할을 끼쳤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순원왕후를 중심으로 해서 왕실 3대를 거쳐서 이어지면서 우리나라 20세기 한글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이 계통을 이해하는 것이 한글 궁체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한번 달아본 것입니다. 특히 윤배경은 선전에서 한글을 최초로 출품하면서 한글을 공모전에서 다루게 하는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기도 하죠. 거의 백수를 하신 분입니다. 1986년에 돌아가셔서 거의 현대까지도 영향을 끼쳤던 한글 궁체의 대표적인 작가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덕원공주에 대한 자료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예술적인 수준이 높아서 2019년이에요. 4년 전입니다. 4년 전에 한글박물관에서 덕원공주 특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집이 나와 있고요. 제가 한 4년 전에 유튜브를 하던 초기에 마침 이 전시가 있길래 현장 가서 현장 촬영을 제가 처음으로 한 게 있습니다. 한번 저기 제 유튜브 재생 목록에서 현장 탐방을 한번 들어가 보시면 덕원공주 전시회를 본 것을 그냥 간단하게 촬영한 것이 있으니까 참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3, 4대에 흐르는 대표적인 인물에 대한 자료들을 한번 실제로 작품을 살펴보면서 조선시대 말기의 한글 궁체의 하나의 큰 흐름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앞에서 봐본 대표적인 작품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에서 오른쪽 왼쪽 이 두 개는 순원 왕후의 필적입니다. 좌우 전부 다 자기 첫째, 둘째 사위한테 보냈던 안부를 묻는 서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서간문이라서 보통 행서로 쓰거든요. 해서는 좀 자료력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참고로 한번 대표적인 필적을 보겠습니다. 좌우측이 행서로 되어 있어서 왕씨를 중심으로 해서 씌어졌던 한글 궁체의 단면을 볼 수가 있겠죠. 좀 부분 한번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비교적 순원왕후가 필체가 상당히 필액이 강건하죠. 글씨가 필력이 좋습니다. 그죠? 행초로 되어 있는데 비교적 예술적 영향이 뛰어났다고 볼 수 있고, 이 뒷부분에도 행초를 썼는데 아주 획이 전체적으로 예술적 수준이 상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것은 해서가 좀 귀하기 때문에 해서를 제가 몇 개 올렸는데, 요것은 순원왕후를 모시는 상궁들, 최상궁이라고 되어 있는데 최상궁이 썼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것은 오른쪽에 있는 것은 물목입니다. 물목. 혼사에 있어서 물목이기 때문에 아주 행서로 쓰지 않고 해서로 잘 썼죠. 순원왕후가 쓰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그 상궁이 썼는 글씨이기 때문에 뭐 순원왕후의 그 영향권에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글씨가 비교적 간단하게 잘 쓰였고요. 왼쪽에 있는 것은 음식을 만드는 데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순원왕후의 자료는 아니지만은 한번 올려봤습니다. 자, 확대한 것입니다. 해서로 아주 단아하게 잘 쓰였죠. 물목 이렇게 해서 당시에 궁체 한글 정자의 일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요것이 덕원공주의 대표적인 필적인 자경전기입니다. 자경전기 위에 상단에 있는
상단에 있는 우측에 있는 것이 전체 이렇게 접지로 되어 있고요. 왼쪽에 있는 것은 제일 일면을 제가 넣은 것인데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머니 글씨도 뛰어나지만은 이 26살 된 여자의 필체로서는 전체적인 필체나 장법이나 이런 것이 아주 잘 쓰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쪽이 조금 보다는 뒤쪽이 갈수록 글씨가 더 좋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역시 덕원공주의 필적인데 우측에 있는 것이 출사표 사본인데 역시 조금 딴 글씨 앞에 자경전기보다는 조금 더 강한 면을 보이고 있죠. 왼쪽에 있는 것도 덕원공주가 쓴 것인데 중국의 인물에 대한 정기를 한글로 번역해서 적은 것입니다. 대체로 같은 수준의 작품이라 보입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덕원공주의 필적인데 규훈인데 왼쪽에 있는 이것이 요것이 규훈인데 규훈이란 것은 여자들이 지켜야 될 원칙 뭐 이런 게 그죠. 양반 가문 왕실에서 지켜야 될 규칙에 대해서 한글로 적어 놓은 것이고요. 우측 상단에 있는 요것이 전문입니다. 전문이고 요것이 제일 첫 부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세부 글씨를 한번 볼까요? 자, 아주 유리하게 잘 쓰여 있죠. 전체적인 흐름이나 피력이나 자형이 굉장히 안정스럽게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것은 중국의 인물 전기를 한글로 번역해서 쓴 것입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한글 소설이나 이런 것이 많이 씌어지고 있는데 한글 전기에 대해보다도 중국 전기에 많은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인물의 전기를 한글로 번역한 것인데 요것은 요 왼쪽에 있는 것이 재밌는 건데요. 요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것을 보면 요것은 오른쪽에 있는 글씨하고는 덕원공주 글씨하고는 조금 다르죠. 요것은 만년에 뒤에서 이야기한 그 윤배경의 글씨인데 윤배경이 자기 할머니인 덕원공주의 필적을 자료를 정리를 하면서 부기를 한 것입니다. 대한 23대 순조 숙황제 제3녀가 뒤에 보면은 이 책을 맨대가 썩어서 보수하여 다시 메었사오이다. 보수를 해서 이렇게 메었다는 것을 뒤에 부기를 한 것이 재미가 있기도 하고 윤배경이 할머니의 필적과 자기 아버지인 윤용구의 자료를 군데군데 보수하면서 이런 필적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중요해서 한번 다시 살펴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 요것이 윤용구인데 윤용구는 특히 많은 자료를 남겼지만 특히 역사에 관심이 많아서 여사 초략이라고 해서 중국의 여성 대표적인 인물에 대한 내력을 한글로 번역해서 쓴 것입니다. 한글 보급이라고도 할 수 있고 중국의 인물을 소개하는 그런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책도 상당히 길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이 원전입니다. 자료가 굉장히 깁니다. 자, 요것이 그 다음에
대표적인 세 개만 제가 했는데 요것이 윤용구가 쓴 정사 기람이라는 건데 중국의 역사를 한글로 풀어서 적은 것입니다. 중국의 역사. 자, 이거 봅시다. 글씨가 조금씩 쓰는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상당히 남성적인 저는 강한 맛이 조금 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면은 이 동사기람이라는 건데요. 윤용구는 책이 뭐 낙권으로 된 게 아니고 뭐 10권, 5권 이렇게 굉장히 긴 전집류를 남기고 있습니다. 동사기람은 중국의 대표적인 여성들의 인물 전기입니다. 이것을 한글로 적고 한자에 해당되는 것은 우측에 붉은 글씨로 병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부를 한번 볼까요? 조금 앞에보다 부드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윤배경의 글씨인데 요것은 오른쪽에 있는 것은 고도곡이라 해서 중국의 고사를 한글로 풀어서 적은 것이고요. 왼쪽에 있는 그것이 사도온전인데 중국의 사도온에 대한 전기를 한글로 번역한 맨 마지막 부분의 필적입니다. 세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있습니다. 비교적 단아하게 쓰였어요. 그 다음에 이쪽에도 보면은 그렇습니다. 현대 한글 서예와 상당히 접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역시 중국의 위에 아버지와 할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중국 고전에 대한 한글을 필사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중국의 명덕 황후의 마시에 대한 전기를 쭉 요건 해서죠. 해서 자료가 귀한데 요것은 해서로 쓰여져 있어요. 요것의 제일 앞부분입니다. 첫 부분을 한 것입니다. 자, 부분 확대해 보겠습니다. 거의 뭐 현대 한글에 가장 가깝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건데 우측에 있는 것이 윤배경이 선전 8회 때 한글을 최초로 내서 입선했던 작품이고요. 8회와 10회 입선을 합니다. 부분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새 아래아를 쓴 거 위에는 거의 현대 한글 구조가 거의 같죠. 선전, 입선작, 한글 필체로 쓴 최초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 왼쪽 것은 참고로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 넣은 것인데 정사기람이라고 하는 그 윤용구의 필적을 윤배경 그의 딸이 같이 필사를 한 것입니다. 아버지와 그 딸의 필적의 관계와 수준을 알 수 있는 것이라서 아주 귀한 자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있죠. 조금 오른쪽 것이 윤배경, 왼쪽 것이 윤용구 아버지 글씨입니다. 윤용구의 글씨도 상당히 여성적인 면도 있는 게 있고, 요건 조금 여성적이죠. 앞에 건 좀 남성적인 것도 있을 거예요. 윤배경의 글씨도 거의 아버지의 수준에 못지않다 이렇게 보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순원 왕후로부터 덕원공주에 이어서 윤용구, 윤배경 이렇게 4대를 흐르면서
왕실에서 이어지는 교육의 체제 아래서 중국의 여러 가지 문학적인 내용이나 역사적인 사실을 한글로 풀어 씀으로 해서 한글의 보급과 아울러서 일반 여성들의 중국의 역사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흐름이 전체는 아니지만 아마 대표적인 흐름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러한 흐름 하에서 조선시대를 거쳐서 일제시대에 조선시대에 이어지고 대표적인 가교 역할을 한 사람이 윤배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선시대의 영정조 이후에 씌어진 한글 필체 중에서 대표적인 예술적인 수준이 높은 대표적인 필적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